종북의 몸체인 북한하고는 그렇게 뭔가 대화하고 만나려고 하면서 그리고 실세 3인방이 내려오기도 했고 근데 북한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보당은 해산해?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예. 저는 1년 동안 1년 좀 넘게 재판하지만 이것은 그 이성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만적인 광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예, 안녕하세요. 이런변이 있나 시작합니다. 이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네. 아이, 참.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네요. 또. 근데 우리 오늘 박변은 또 어디 가셨나요? 아, 박변님은 오늘 뭐 처음부터 저희가 빼고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트라이앵글 맞춰 같이 가야죠. 그래서 한 축을 따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진행자로 모시기로 했죠. 게스트가 아닌 진행자로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박변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늦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누군지는 네, 좀 이따가 안 가르쳐주지. 안 알려줌. 하고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네? 네. 예, 어떤 특별한 시간이요? 장구도 치시죠. 이 변호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다시 오프닝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진행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가 두 사람 다 같이 하고 있는 사건 또 두 사람이 상대방인 사건 뭐 등등 법정에서 이렇게 스치고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이광치 변호사님 3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만나죠. 네. 예.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정이 아니들래야 아니들 수 없는 1년이 흘렀죠. 네. 예. 바로 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정말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진짜 그 위기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1년간을 되짚어 보려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당해산 심리 마지막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정당해산 사건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저희와 같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으로 우리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네. 박수. 이렇게 손님 오셨는데 저희가 게스트로 모신 게 아닌 특별 진행자로 모셨던 분이 아니오셔서 이빨 나간 자리가 굉장히 송구합니다. 게다가 또 이광철 변호사님
기존 호스트신데 또 늦으셨어요.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정말 아니, 많이 바쁘실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정신들 안 차리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잠시 잊으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통합진보당의 네. 변호사들 대리인입니다, 저희가. 예. 가불관계로 잘 좀 따지고 해주십시오,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안 그래도 어제 이건 비밀 아니죠. 전략 노출 아니죠. 어제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잘 되셨나요? 예, 물론이죠. 기본적인 저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리허설이긴 하지만 그간의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필요할지를 정리해 보면서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단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 말을 들으면서 울컥해지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 시간이긴 했는데 마치고 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가셨다고 이건철 변호사님은. 네, 우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당사자시잖아요. 예. 지난 1년 동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또 이정희 후보님 나가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발언하시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국정원 싸움 또 진행하고 내라는 뭐 터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이제 세세한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좀 소감이나 소회가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꿈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1년만이 아니고 그 진보당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총선을 치르고 나서부터 생긴 이제 당내 사태, 당 분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3년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바로 그것만 연속적으로 계속 닥쳐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쥐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에 2번을 쥐가 난 적도 있어요. 몸이 힘드셔서. 마음도 그러니까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2번 연속 쥐가 날 때 2번째. 쥐가 나니까 이제 잠에서 깨지 않습니까? 예. 다리는 아파오는데 이제 그걸 좀 아프고 해서 이제 풀렸는데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참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단식을 5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되고 나서 단식 들어간 게 한겨울에 저는 23일 했고 김선동 의원하고 오병윤 의원이 이제 24일을 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최장기로 한 거예요. YS가 23일 했었는데. 그러셨죠. 근데 그렇게 단식을 하고 나서 1년 이내는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또 단식이 계속 됐던 거여서 세월호 사건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게 마치 정말 꿈처럼 어렴풋하게 근데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으로 이제 짓눌러 왔던 거죠, 지금까지. 사실 초대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해산 청구 이 법조인으로서도 진짜 난감했어요. 사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낯설었던 경험이거든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관련 법규를 해석하는 데만 해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우습지만은 않았어요. 위기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나 잘못되긴 했지만 통합진보당의 손을 기꺼이 못 잡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 시간은 또 그때 싸늘함이라고 하는 거는 고립감. 네. 그게 처음에 저희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 들어갔을 때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랬죠. 카메라에 찍힐까봐 저희 곁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2주가 지나고 실제 살이 쫙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저 사람들 죽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한두 분씩 찾아와서 나중에는 새누리당 문재인 의원도 그때 오시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오히려 알게 모르게 어. 이렇게 마음을 전해준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예. 예, 우리 그 사이에 예, 기침으로 빠진 예, 이빨을 런전 씨 먼저 등장을 하셨는데 예, 뭐 싸늘했던 민주당 얘기 딱 하시는 순간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당적 싸늘한 다른 미소로, 분. 싸늘한 미소로. 당적 다른 분.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아닌 진행자로 모셨는데 상당히 헤매다 상당히 늦으셨다는 예, 이재화 변호사님 모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박수! 아이 진행자로 모신 건데. 이거 뭐 게스트 같아, 진행을 게스트. 해요. 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요? 자, 지금 뭐 거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 심판 대리인 3명과 예. 아, 그렇네요. 의원 당사자 한 한 분. 명이. 네. 자, 어떤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재판 얘기로만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쨌든 외부인으로 결합했고 예. 특히 또 이재화 변호사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30번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사안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재화 변호사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게 서로 당도 다르고 예. 또 더군다나 종북 공세 그 한가운데 핵심적인 이제 공격이었는데 예. 이 정당 해산 심판에 이제 대리인으로 참여하시겠다. 예. 이렇게 이제 결심하시게 된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세상 무서운 걸 아직 모르십니다. 그렇죠. 뭐 순진한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2000년부터 창당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통합진보당이 창당될 때까지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국회의원 되느라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진보 정당만으로 집권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실적 가능성. 그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눈길 한 번도 안 줬었는데 막상 이제 그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죠. 예. 그리고 이것은 그 야만 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그동안 변호사 99년이 됐는데 그 위에 내가 왜 변호사가 됐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이 정당 해산 청구가 없었으면 저는 뭐 그냥 평범한 또 변호사라고 그냥 살아갈 뻔했는데 하여튼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연배가 좀 비슷하셔서 그렇죠. 예전부터 좀 알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뭐 82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82학번이시고 예. 저는 이은님 83학번. 83학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록상으로만 봤는데 기록상으로만 청구서에 이렇게 네. 청구서에. 근데 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저는 뭐 이제 청구인 척 그러니까 정부 쪽에 정인으로 나온 김영환 씨하고 같은 그러니까 학번이 같은 학번이죠. 김영환 씨는 또 대학 선배님이시고 대학 선배이자 서클 서클 선배이고 고전연구회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종편에서는 제가 서클 선배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서클은 지하 서클이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연구에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고전 연구회 이거는 대학 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온건한 그런 이제 서클인데도 왜 김선수 불구하고 단장님도 뭐 고전연구회 출신이시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학생 운동의 모든 걸 가르쳐 준 사람이죠. 김영환 씨가 예. 사람을 만나는 법, 생각하는 법,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법, 등등 해서, 심지어는 큰 돌이 좋냐, 작은 돌이 좋냐, 그런 것까지. 그랬던 관계였는데, 하여튼 참 묘하더라고요. 예. 저한테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이제 선배들 중에 지금 이제 판검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렇게 이제 이 북한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김진태 의원이 이상규 의원님하고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동기고. 또 친하다고? 굉장히 착해요. 김진태. 착하기는. 예. 지금도 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성격이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날카롭거나 모질거나 그러지 않고. 모질지 않아가지고요. 민변 막 그러던데요. 예,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던데.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민변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변증법적으로.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착해서. 그럼요.
그건 맞는 거예요. 민변이 없어질 리는 없겠지만 없어지면 민주사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민주사회가 오면 민변이 뭐 지금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아마 이야기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연배를 얘기하고 선배를 이제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뭐 이제 인맥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훑어보면 과거에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냥 그 시간들이 바로 한국 사회가 변해온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오늘 각각 역사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이 시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30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변론도 하겠지만은 지금 통합진보당의 특히 정부 쪽에서 지목하고 있는 주요 인물, 이른바 주사파로 지목되시는 주요 인물들이 사실은 저하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니고 뭐 그때는 이상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논쟁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마르크스 서적 안 읽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경우에 따른 일부는 주체사상도 청구인 쪽 대리인들 기웃거리고 그랬거든요. 공안검사들도 다 보죠. 자기가 거기서 뭐 지혜를 얻으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뭐 혁명론도 사실은 공부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도 없고 단일분도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그 우리 지식인들의 책무 자체가 지금 현 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고 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막 이른바 전민항쟁이라든지 폭력혁명 마음속으로 한 번씩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절이 이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속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 대리인과 당사자의 차이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실행에 옮긴 적은 없는데 민주당 해산 청구로 그럼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제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당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당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를 갖고 이거 정치를 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폭력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뭐 이상교 의원도 나와 있지만은 동시대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 물어보면 지금 폭력혁명을 추구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통합진보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변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은 보니까 좀 북한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백분 토론 나가셔서 이제 그런 질문도 받으셨는데, 근데 막상 정치에 이렇게 현실에 들어가서 조금만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직접 정치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폭력혁명론이 전민항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관심을 둘 수조차 사실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전반적인 상황하고도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현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실에서 부닥쳐 있는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년간 안행위에 있었는데, 안전행정위원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저는 거길 다 갔어요. 뭐 수갑차고 도망갔다, 유치장에서 도망갔다, 탈주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구에 전 직접 내려갔어요. 어디서 무슨 큰 물이 났다. 그럼 거기도 직접 가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처음엔 저 거기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보다 해서 이제 이 구조를 다 못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밤차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그 진도에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는 북경 국감을 갔습니다. 근데 북경 현지에서 본 우리나라 진출의 정도, 중국의 변화 정도, 이거를 보고 오니까 한중 FTA, 네. 기본적으로 당 입장은 반대인데,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은 상품 시장은 개방이 됐지만 자본 시장하고 서비스 시장은 개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각종 산업들이 특히나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이 진출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정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계속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동시대인의 정서라고 하는 거를 늘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20살 때 혁명을 꿈꾸고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죽는 경우가 워낙 많았으니까 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학생운동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 시대에 맞게끔. 그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당해상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구나. 응? 당신 떨어뜨려 나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이 정치보복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다카키 마사.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청구인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혁명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당신들이 쓰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하고 낯설어요. 민중이라는 얘기 너무 과거의 운동권들만 쓰는 얘기 같아요. 진보적이란 얘기조차도 어쨌든 더 쉬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긴 하지만 진보라는 얘기는 많이들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진보적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무위로 옮겼거든요. 네. 상임위를. 예. 정무위로 갔는데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금융위원회가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대기업 정책하고 금융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에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약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들의 전문적인 영역이나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만 이걸 자꾸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네. 근데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경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그러니까 경찰은 위헌 기구예요. 경찰은 위헌 기구예요. 예. 그리고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해서 이야기한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또 그 용어의 전문가가 또 여기 계시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민중이라는 용어를 아주 좋아했죠. 이승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해방 공간에서 해방 전국에서는 민중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고 민중, 인민 이런 거 다 익숙한 단어였는데 북한이 이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쓰면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단어가 돼버린 거죠. 동무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이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나치즘이나 파시즘에서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그렇죠.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주인인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서 국민을 썼고, 우리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이런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국민, 신민 이런 것은 그 파시즘 사회에서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죠. 사실은 우리 헌법도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아니 모든 권력은 국가의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기본권의 주체가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용어들, 잃어버린 용어들이 많은데 이 계기로 다 되찾아와야 돼요. 네. 되찾아. 동무? 다 되찾아와야죠. 어깨동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동무라고는 절대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에서 썼다는 이유로 이제 이게 다 금기어가 자꾸 이제 돼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늘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단어는 북한에 사용하고 또는 이런 주장은 북한에서 하니까. 이런 주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심해지면
밥이라고 이제 못하죠. 예, 그리고 또 밥을 못 먹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밥 먹으니까. 이게 이제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조봉암 선생의 그 1심 국가반법위반으로 1심 재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의 한 워딩이 북한에서 이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조봉암 선생도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국가반법 위반으로 그 기소돼서 이제 결국 사형됐는데 그 워딩이 북한이 밥이라는 밥이라고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미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세기가 지났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 여러 가지 제출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북한이 먼저 어떤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나면은 한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조리해도 이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았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정작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북 카드를 좀 쓰려고 하잖아요. 네.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가에 뭐 밀고 당기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험한 얘기가 오고 가면서도 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종북의 몸체인 북한하고는 그렇게 뭔가 대화하고 만나려고 하면서 그리고 실세의 3인방이 내려오기도 했고. 근데 북한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보당은 해산해?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뭔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으로 이거는 백해무익한 거다. 저러다가 진보당이 해산 안 당하면 그러면은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진보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거냐? 오히려 무자비한 예? 아주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될 텐데 국민적 저항도 따를 것이고 정치적으로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박근혜 정권은 이 진보당 해산 카드로 본전은 뽑은 것 같아요. 이미 쭉 아주 종북 이미지 그거갖고 이제 더 씌우고 종북 장사를 좀 한 거죠. 장사해가지고 이미 뭐 다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다 남는 장사했고 야권연대 깨졌고 그렇죠. 야권 분열시켜가지고 야당으로 하여금 종북 정당하고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 줘가면서 또 국민들한테 겁박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본전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글쎄 이제 뭐 본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긴 텀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치욕적인 아마 가장 이렇게 나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1년 좀 넘게 재판하지만 이것은 이성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만적인 광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딱 생각해. 당신들은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해도 당신 옛날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 변화할 수가 없어. 우리도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화된 것을 증명해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변화된 것을 증명해봐라. 그것은 머리 뚜껑을 열어보라는 거거든요. 세상엔 제가 부산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세상에 열지 말아야 할 뚜껑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관뚜껑. 관뚜껑을 열면 안 되고 그럼 관뚜껑을 열면 북한 참시하면 안 되는 거고 머리 뚜껑을 열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판도라의 상자 이런 얘기 나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은 뭐냐면 당신들은 머리 뚜껑을 열어서 증명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세탁하겠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세탁하고 청소하겠다. 독일에 가서 제가 제일 독일 현지에 이제 진보 운동을 하거나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 만났을 때 그쪽에 가장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자기들이 부끄러워하는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가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됐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을 이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해체시키려고 해?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의 이 역사가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 결정을 재심하는 것까지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 독일 해체된 그 해산 결정된 독일 공산당이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는데 독일은 해산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해산된 정당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이름으로 하지 만들어지면 못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시 해산 결정은 안 하고 정당 금지. 예.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은 다시 결성된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일 민주주의가 붕괴됐느냐는 거예요. 독일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1950년대에 독일 공산당 판결이 그 냉전 시대에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 헌재 소장이 끝까지 버텨요. 판결 안 하려고. 계속 이렇게 반려하려고. 그래서 처음 그 청구한 당시에 헌재 소장이 사망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도 이제 몇 년을 끌다가 겨우 그렇죠. 통과되는 거.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1년 긴 시간 같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토탈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랬죠. 이른바 변론 종결한 이후에도 한 1년 4, 5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해산 결정을 하죠. 해산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독일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활한 독일 공산당 공산당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에는 전혀 위협이 안 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가 말은 민주주의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불편한 정당, 자기들 볼 때는 눈에 가신 정당을 정치적으로 없애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도 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본질은 귀찮은 정당, 아주 불편한 정당, 기분 나쁜 정당을 없애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양두구역이죠. 그 권성재판 청구인척 대리인이 첫 길에 양두구역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것 같지만 실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 체제로 가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양두구역이죠.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한 걸까요? 정말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법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면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수를 뒀던 거로 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형 자체가 이례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 또 변호인들이 사실 와서 우리가 1년 동안 했지만 아무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하고 그 사적 인연이 있거나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 포진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 말고. 우리 그렇죠. 말고. 정부인 쪽. 정부인 쪽 가면 서면도 하나도 안 세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와서 졸고 계시잖아요. 졸고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법정 이외에 영향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청구인 들어요. 쪽에 변호사로 참여하시는 그 분 임성규 변호사님이신가? 네. 그분이 속한 법무법인이 에이펙스예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다른 기록을 보다가 그 에이펙스가 김하영 그 국정원 여직원 있잖아요. 아, 거기를 그 변호했어요? 여직원 변론했던 법인이 또 그 에이펙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일만 하는구나.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첫해 2012년도에 그 전력산업 발전 운용 기금인가 뭐 그런 기금 그 예산안을 10월 달에 갖고 왔는데 원래 600억을 책정되어 있는 것을 4,600억으로 증액하는 걸 갖고 왔어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600억을 4,600억.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3,600을 썼어요. 근데 그 기금이 어떤 거냐면 그 왜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그 이제 이게 블랙아웃이 올 수 있으니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대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공장한테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쉬어라. 그러면 그 이제 대신 일요일날 공장을 가동하면은 일요일날 초과 근무 수당이나 뭐 휴일 근무 수당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 전력 당국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갖고 예산을 잘못 배정한 거를 돈을 다 써버리는데 지금까지 쓴 돈을 상간벽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을 다 빼다가 대기업을 지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국회 예산처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다.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국회 입법 예산 편성권 뭐 이걸 침해한 거고 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새누리당 의원은 그러리라고 치고 민주당에서 한 분이라도 이걸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예결위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그 말씀 한 번도 안 하셔서 제가 마지막 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우연히 국회 그 보고서를 썼던 그 직원들 회식 자리를 우연히 지나갔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국회 권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갖고 오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더라도 한마디는 따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의원님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죠. 국정원 국정조사할 때도 그거 파헤칠 때도 저희들 생각은 이거 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전에 왜 박원순 시장 재선될 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한 거 있죠. 당시 확인해 보니까 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하영을 도운 팀들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쫙 이제 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느낌이 야 이거 진짜 뭔가 오겠구나. 저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노회찬 의원도 삼성 S파일 그 관련된 검사 이름을 이제 공개해버린 거 생각해보면 삼성과 검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권력 둘을 동시에 공격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쪽의 의원들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깔처럼 생각하겠죠. 예, 잠깐 게시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꿈꾸는 별님, 통합진보당 화이팅. 저도 통합진보당 당원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번 판결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또 꿈에 보이셨다는 분도 있어요. 캣23님. 소수정의 야당인 통합진보당 아직 인원수에서 부족하니 안타깝네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 없었는데도 저번에 꿈에 웬일로 통합진보당이 다 나오던데요. 별일 없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염려하시는 글들이 이제 응원하시는 글도 있지만 염려하시는 글도 참 많습니다. 워낙 시국이 이 건 외에도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시국이 참 무겁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재 변호사님께서 주로 이제 목적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아마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분들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제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완전히 전문가. 법무부 쪽에 이제 서면도 다 읽고 이제 코멘트도 하시고 논평하셨잖아요. 법무부 쪽의 소송 수행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들은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짜집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 어떤 단어 A라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B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합을 해볼까. 조합하면 뭔가 좀 이렇게 낯선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예컨대 1945년도 46년도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을 썼다고 치자. 지금 현재하고 그 시대하고 현재 시대가 다른데 그때 선거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때는 토지개혁 소장농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장농 이야기를 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면 그냥 말 같은 말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 독자 혼자만 썼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김규식이나 중도나 우파들도 다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특히 이제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른바 이제 문민화된 이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식상에 있거든. 민주주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그거 뭐 새누리당은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존에 이야기하던 그런 보수 정당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거다. 다른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기록상 보면 그날 보면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쓰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쓰자. 그다음에 자주적 민주주의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진보적 민주주의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다.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쓴 거라고 하면 그거 바꿀 때, 강령 바꿀 때 내용도 다 바꿔야 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그다음에 민중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자. 이 이야기를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김일성 역사를 이제 모르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 실제로 그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제 당 강령의 사회주의적 지향과 원칙, 이상과 사회주의 원칙, 개성.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제한해 버리는 거다. 지금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동의가 얼마만큼 되겠냐.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대중정당이고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이 지지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쓴 거지. 사실 이게 뭐 북한과의 연관성 같은 거라거나 뭐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계속 우리들 스스로 내부에서 이 대국민 접촉 속에서 이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를 어떻게 좀 더 멋있게 잘 이게 네이밍을 할 것인가,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정부 측 얘기를 쭉 듣고 있느라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야, 새로운 해석이겠죠. 예.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네요. 우리가 정말 굉장히 그 힘이 센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예.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그래도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강령 안에 사회주의 강령이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개성한다.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적이라는 표현을 결국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결국은 대중정당에 적합하게 바꿨더니 그게 북한을 주장하는 위장이다. 북한이 옛날에 1945년도에 김일성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느 학교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증거도 정확하진 않아. 처음엔 그 문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언제 어디 가서 전문가들이 그것이 나중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창윤 교수님도 나와서 그 얘기 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인데 이 사람들 그래도 정부를 대표한 법률가들이 나와서 정부를 대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격이 거기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적 토대와 논리적 근거를 갖고 그러한 사실적인 토대들이 이러이러한 주장에 이러이러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게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법률적인 논리인데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적에서 말씀하셨는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2011년도에 왕지산 사건이 발생했는데 왕지산 지령문에 보니까 진보정당의 통합을 북한에서 지령했다. 근데 진보정당의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진보정당의 통합이 됐다는 식이 놀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은 검찰에서 왜 우리한테 빨리빨리 그런 거 안 알려주는지. 아니, 그 북한에서 지령을 했다는데 그 지령이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검찰에서 그거 딱 쥐고만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서면에 썼지만 북한에 지령을 내렸다는 건 우리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 지령이 남한에 와서 남한의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실질적인 통합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는 고사하고 뭔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그 머리 아파. 왕지산 사건 안에 제가 왕지산 변호인이었는데 그 사건의 왕지산의 피고인들 중에서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당시 이제 이주호 변호사님 몸담고 계시는 민주당의 당직자로. 아, 그래요? 예, 국회의원 공천과 정보도 대북 보고도 민주당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전체적인 그 왕지산 사건에서 나온 지령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프로테이지로 저기를 하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한 70%.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한 15%? 그다음에 한나라당 얘기도 많아요. 사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민주당이 불똥 안 튀게 하려고 되게 몸살했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이야기하면 왕재산 사건의 피해자가 민주노동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피해자죠. 왜냐하면 그 당의 사정을 북한에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허락 받고 보고한 게 아니라 밀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해서 보고가 된 건데 우리가 피해자면 원래 도둑 맞은 집이 그 절도범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도범죄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둑 맞은 집인 보고 당신은 절도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꼴이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보면 형법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죽어라 뭐 홍길동 죽어라 집에서 굿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홍길동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범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능범이에요, 불능범. 그래서 관심법. 예. 관심법. 그러니까 설령 여기쪽에서 죽어라 하고 구술하고 막 그랬다고 선치고 그 다음날 죽었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 굿한 사람한테 미룰 수 없듯이 설령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인지 되게 의심스러운데 그 지령이 통합진보당 통합해라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에서 됐다라는 건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걸 논리대로 하면 당시에 이제 통합에 이제 세 개 세력이 있었잖아요. 이제 민주노동당은 대표 이정희, 그리고 참여당의 대표 유시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보신당 쪽에서 온 분들의 대표 개혁이 심상정. 그러면 심상정, 유시민 요 두 분도 지령을 다 받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대로. 그래야죠. 근데 왜 그 두 분을 왜 조사 안 하죠? 이상하네요. 아니 이제 지금 지령이 민주노동당이나 왕재산은 민주당도 아니지만은 지령이 그 민주노동당의 핵심적인 간부에게 지령을 받고 그 사람이 강령을 만든다든지 통합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북한과의 연계성은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인데 민주노동당 요번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령을 하고 보고를 민주노동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다. 신문 보고를 올려버린다고 해갖고 이게 그러면 종북 좌빨 정당이 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있는 거는 어렵지가 않는데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게 되풀이 하는 거에 그 공해 때문에 공해? 그 공해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종북 얘기할 때 또 빠지지 않는 게 그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잖아요. 연방제라는 같은 말 쓰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왜 흡수 통일 반대하냐. 라고 묻습니다. 연방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 40군데가 연방제 국가가 지금 이재 변호사님은 진짜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미국도 연방제죠. 그렇죠. 미국, 스위스 뭐 이런 거 다 연방제인데 예. 연방제가 아니고 연합은 국가로 인정 안 해요. 독립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국가죠. 개별 국가들이 예. 흩어져 있는 사람 통일하는 거는 연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통일 방안 연합 아니냐, 남북국가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은 통일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된 과정이죠. 예. 의원님이 말씀할 새도 없이 대리인께서 그냥 모든 걸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아주 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수 얘기 안 되고 얼마나 아는지.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대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흡수통일 왜 반대하는 얘기를 진짜 계속 했었어요. 흡수통일은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흡수통일은 그 지도자가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문제죠. 그
상대방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일자, 또 하나는 망하기를 기다리거나 망하기 위해서 조력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또 하나의 무력 통일이에요. 우리 평화 통일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 흡수통일 이 얘기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흡수통일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그래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 예. 아, 그러면 작전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전시 작전권이 없잖아요. 북한을 흡수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북한에 이기려면. 그렇죠. 북한에 어디를 타격하고 어디를 저기해가지고 북한의 지도부를 어디를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에 옮길 작전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작전권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작전권 연기한 거에 대해서 이 분통이 아니라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제로 치면 한 세계 13위, 군사력으로 치면은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 대한민국이 예.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정작 이 전쟁 때 필요한 군대에 그 작전권을 못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 이거는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아니, 저는 이 의원님 통해서 새누리당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새누리당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이재호 의원이나 지금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들도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시각하고 거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주류가 못 되고 대통령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유별나죠. 좀 유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한반도 프로세스 내용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돼. 내용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돼. 어? 요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도대체 뭔가 이라니까 통일은 돼야 됩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밖에 없어.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MB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기획개방 3천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통일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통일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 그럴까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정말 그럴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빛이 나는 통일은 하고 싶은데 남들한테 빛나는 통일은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국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저 뭡니까 납치자 문제 갖고 네. 북한하고 협상이 됐고 실제 막 진행된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국제 심포지움에서 그러니까 일본 쪽 학자가 와서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 굉장히 이 보수 정권이 그 아베 정권이 어떻게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게 됐냐. 그리고 제재 조치도 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게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정책 요소가 아주 많다. 이게 박근혜 정권도 지금 사실은 통일 자체보다는 국내용으로 자기 지지 기반을 계속 끌고 가는 그 일환으로 카드를 쓰는 거예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딱 그거 어떻게 통일하실 겁니까? 딱 한 마디 만나면 묻고 근데 싶어요. 만나주질 않아. 안 만나주는 거지. 그다음에 흡수통일 주장했던 청군집 결국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리인들 이거 지금 얘기는. 징계 왜 안 하십니까? 예. 흡수통일하면 대통령 생각하고 다른데 왜 징계 안 하십니까?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입담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벌써 1부가 다 갔어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제가 직접 생산한 2014년 햅쌀, 친환경 철원 5대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kg은 3만원, 20kg은 6만원이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주문 전화는 010-9523-5400, 010-9523-5400. 약속드립니다.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백마고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나 2부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그냥 많은 말씀을 쏟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좀 아껴보려고. 예, 평소에 제가 원래 말이 많아요. 예, 여기 파리님 올려주셨는데요. 버벅거사 이재화 변호사님 화이팅. 2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벅거사. 아, 원래 그런 별명이 있었나요? 정봉주 전국구의 제 네이밍. 아, 그래요? 아, 버벅거사로 돼 있습니까? 정도령이 또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정말 정당해산 정말 하시면서 정말 핏대 많이 올리셨죠. 아, 그렇죠. 정구인 쪽에 버럭하고 나가버리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다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담배 좀 피우시다가 좀 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얘기는 시간이 없어도 하고 가야 돼. 그래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너무 바빴어요. 공방 이어지느라고. 근데 저분을 데리러는 가야 되겠는데. 케어는 해야 되는데. 예, 케어는 해야 되겠고 따라가기는 지금 진행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저분 좀 이따가 데리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또 머쓱하게 혼자 들어오신다? 혼자 들어오셔갖고 쓱 앉으시더라고요. 아니, 기다렸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시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누가 나올 줄 알고. 근데 안 나와서 이제 내가 들어가. 근데 담배 2대 피우고 들어가. 그때 뭐 때문에 그러셨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아니, 정인이 민주노동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인에게 민주노동당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꿀 수 있느냐. 그다음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북한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인신문이 아니다. 그렇죠. 수합에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헌법뿐만 아니라 이런 재판은 없다. 이거를 계속 제지를 안 하고 놔두면 이건 재판 필요 없는 거다. 우리는 이런 재판 거부한다 했는데 내만 거부한 거죠. 딱 나가시면서 저희 대리인 다 퇴장하겠습니다. 이러고 혼자 나가셨어요. 퇴장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본이 없으니까 역시 대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대본에 없이 갑자기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할 일이 많은데 따라 나갈 수도 없고. 저희가 애드립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전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요 발표까지 딱 하고 모시러 나갈 참이었는데 혼자 머쓱히 제가 들어오시더라고요. 4번 5번 정도 핏대를 올렸는데 그 한 번은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처음이자 앞으로 마지막일 텐데 헌법재판소장님하고 한 30분간 설전을 했죠. 그리고 제가 퇴정을 당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장님이 휴정을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열기를 식히느냐고. 그때 의원님 맞습니다. 있지 않았어요? 그때 없었어요? 예, 그때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서정조사를
몇 번에 뭐 한두 번 하고 끝내려는 분위기여서 서류 조사.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른바 그때 쓰레기 증거, 쓰레기 발언을 해서 뭐 언론에 좀 나왔었는데. 네, 쓰레기 발언 이게 하셨죠. 지방선거 전에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청구인들이 저 트럭으로 그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의미 있다고 해서 제출한 건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쓰레기 같은 증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씩 따져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많고 증거 조사할 것도 많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청구인 보고 철회하라 그래라. 청구인 철회 안 하면 우리는 하나씩 다 하겠다. 시간을 가도록 다 하겠다. 이게 일개 국가원부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대충 그 도매금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들은 말은 팽팽 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진행 속도가 빨라서 정부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가 이 1톤 트럭으로 세대 분량 인하되는 어마어마한 거를 갖고 왔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팽팽 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전에 들었는데 이게 뭐 이 재판이 사실은 거의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이번에 마지막 서면을 쓰면서 이제 조서를 쭉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2분은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재판 경험이 없고 그 재판 진행을 사실 박한철 소장님이 잘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시지는 못하시죠. 경험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그리고 일반 그 판사 출신 이제 재판관님들도 보면 이게 서류 재판에만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채택되면 이건 우리가 읽어볼게. 뭐 니네들이 무슨 법정에서 뭐 구술로 떠들지 마.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이거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판단할게.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때 뭐 증거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이제 간략하게 기존 그렇죠. 재판하듯이 하려고 했던 참인데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제 막 전투를 벌이신 거예요. 잘 싸워주신 거예요. 잘 싸우셨어요. 요지가 뭐냐면 이제 가서 자기들이 보면 된다고 했는데 립 서비스로 그걸 했는데 그렇게 재판관님 사무실에 가서 볼 거면 공개 재판은 왜 하느냐? 공개 재판 쇼로 하는 거냐? 이 공개 재판 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를 대리인들이 재판관님에게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쇼가 아니지 않느냐. 제 말 다 맞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재판 진행됐어요. 재판주에 입각해서 실제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 사건 이기면 성공보수 엄청 많이 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계약서에 어떻게 저희가 약정을 잘못했어요. 약정을. 갱신합시다. 자, 그럼 결심하기 전에 빨리 계약은 다시 변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은 변경하면 돼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니. 우리는 또 신사적인 나오기 전에. 역시 이제 재물이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보너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너스라는 거. 망해. 야, 저희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대리인들의 욕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금전의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갖고 빗대 올리셨죠? 몇 가지 좀. 이제 이재화 특집. 준비 절차 때 그렇게 한 거 쭉 해서 몇 호점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식 서정조사냐. 그리고 이거는 참고 자료로 돌리고 이렇게, 이게 정식 서정조사냐고 하니까. 그러면 서정조사면, 원래 9분이 해야 되는데, 준비 절차에서 무슨 권한을 갖고 서정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준비 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준비하기 위한 절차라서 그렇지. 재판관님들도 다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우선 첫 번째 이 재판을 하려면 룰이 결정되어야 한다. 축구를 할지 핸드볼을 할지. 청구인은 지금 핸드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축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룰도 없이 이건 무슨 게임이냐. 맞습니다. 룰도 안 정하고 재판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얘기도 저기 방송에서 했었는데 누구는 축구 룰로 뛰고 있고 그렇죠. 정말 누구는 핸드볼 룰로 뛰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결국 돼요. 이거 재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여론에 몰려서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저희
나누던 말씀 계속 또 나눠볼까요? 빠지고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재판 내내 청구인들이 목매달았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로 사건. 아로. 예, 청구인들이 목을 맸어요. 아로 사건은 없고요. 예. 내란 음모 사건만 있어요. 아로가 그렇죠. 없는데 아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제가 연구 없다.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서 예. 정부 측에서 갖고 온 거기에도 보면은 아로에 대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게 다 미상이에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로 언제 만들어졌냐? 어디서 만들어졌냐? 누구누가 만들었냐? 다 모르죠. 그냥 이제 수사 중이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지금 이거 유령 조직 쫓고 있는 거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히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예.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알아 없다. 알아 없다. 이게 이제 청구서를 보면 이제 주어가 그러니까 아로거든요. 내란 음모 사건이 없었으면 청구서를 구성을 못하. 그럴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대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아로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성향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선거 때 또 뭐 자주 보고 그날 모였다. 그런데 그것은 내란이라고는 내란 음모했다고 보기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그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내란 선동에서 구체적으로 내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유죄났는데 전 딱 한마디 그 고등법원 판결 딱 한마디 한 줄 평을 할게요. 아니 이석기가 그 내란 음모를 하는 그런 조직의 수괴인데 수괴가 내란은 선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나담자루도 준비 안 했어요. 내란하려면 조직원들이 잘못했네. 요즘 낫으로 하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뭐 총이라도 있고 예. 탱크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탱크를 사. 옛날 어디 팔아요? 개똥 깨서. 동학 농민전쟁처럼 축창 하나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이석기가 농담으로 했거나 이석기 말이 아무도 내란 선동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증거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코미디인데 저는 이제 그런 녹취록을 쭉 읽어보면서 이석기 의원이 저도 좀 생경한 말을 많이 썼어요. 뭐 남북의 관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군사적 물질적 준비. 뭐 그런 데서 내가 안 들어봤던 물질적 기술적 준비. 예. 물질적 기술적 준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의 습관에 따라서 뭐 독특한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말로 갖고요 내란 음모 선동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이상규 의원도 있지만 학생운동 때요 우리 파출소 습격하고 그랬잖아요. 내란 실행이에요, 내란 실행. 그런 거 하셨군요. 저는 아주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대리인 사임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문제네요. 민주당이 문제네. 화염병 제조하고 화염병 제조 전달하고 플랜카드는 누가 갖고 오고 이런 거를 다 역할분담한 거는 음모를 해갖고 가서 실행을 하시고 민모라운도 점거하고 파출소도 때려 부수고 실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말뿐이거든. 정말 뱀꼬리가 돼버리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시작 그 시점에는 우리 모두가 경직돼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있긴 하지만 그 소위 아로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가 되게 이름이 올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 이름이 올려진 걸 보더니 주변에 나름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건 아니다. 손 떼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그런 메카시적인 이런 두려움이 그 당시엔 분명히 떠들고 있었어요. 예, 지금하고도 또 달랐어요. 굉장히 심각했죠. 예. 굉장히 심각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쪽에 이제 종북 장사 일정 정도 본전은 뽑았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제가 2012년 선거할 때도 종북 공세가 있었거든요. 그 이정희 대표 갑자기 사퇴하고 제가 관악을 갔을 때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조중동이 일면에다 계속 때렸어요.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제가 이틀째 신림역 신림 사거리에서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중년이신 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문 또는 9시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성규라고 하는 애가 저기 있네? 제하고 악수를 하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회사 동료들하고 술 마실 때 이제 안주거리가 되는 거죠. 야, 너 이성규 봤어? 애가 말이야, 쪼만한데 말이지. 애가 막 등에서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 신문하고 방송 계속 때리니까 호기심에서 그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악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림사거리가 출근하는 인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걸 이제 보는데 나중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근데 놀랐다. 갑자기 왔는데 막 악수도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역시 실세긴 실세인가 보다. 곳곳에 조직을 다 심어놨네. 그거 지나가던 또 유권자들은 또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이 진보 진영을 막 밟으려고 막 이런 걸 막 퍼뜨리고 그 동아일보인가 거기는 제 사진까지 나왔어요. 칼라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수배 전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얘 절대로 찍지 말아라. 근데 그게 결국은 수십억짜리 홍보 효과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이런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보셨네. 뭐 국정원과 검찰의 이 어마어마한 이 종북 공세가 계속 이렇게 자꾸 막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저 의원님께 궁금한 게 사실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에서는 오로지 정말 이 사건만 매달려도 정말 이 위기 전국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단합하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도 치르시고 또 현안에도 소홀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1년 어떻게 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일정 정도 성과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밀어붙이는 사이에 리석기 의원 딱 체포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에서 그 당 대변인을 하고 있던 이제 홍성규 대변인이 화성에 출마를 했는데 8%를 얻었거든요. 근데 투표소 중에 제일 많이 얻은 게 33%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종북 공사만 없었으면 색깔론 시비만 없었으면 홍성규가 이번에 20%를 얻었다. 그 지역 관리도 꽤 오랫동안 그래서 하시고 민주당이 그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지역 기반에 저런 정도로 해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터진 게 바로 이제 이 유연정당 그 청구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일 큰 건 이제 세월호 참사였고 이제 그 국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이제 모든 게 다 쓸려 들어가 가지고 사실 그 저는 1년간 그 4월 16일 이후는 뭐랄까 또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래요? 예, 그 제가 실종자 가족도 그렇고 안 울게 생겼는데? 제가 4월 16일 이후에 처음 열린 상임위가 안행이었어요. 세월호 사건 그거였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 실종자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유족들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제 첫날부터 그걸 봤으니까 첫날부터 왜 발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다 보고 그걸 다 사진도 찍고 막 근데 그게 막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니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해산 청구가 들어왔을 때도 울었어요? 해산 청구 들어왔을 때요? 그때는 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울지는 않았죠. 근데 분노. 아니 저는 그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좀 어니벙벙한 그런. 그게 거죠. 아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이 참 그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로 모든 그런 활동들이 다 종북 공세 위원장으로 다 가려가지고 거의 언론도 취급 안 해주고 아마 그런 것도 없잖아. 많이 서운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서운한 거를 서운하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자체를 이제 하나하나 현실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 내공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내공이 쌓여 있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정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건인데 재판 진행 가면서 어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위기가 11월 달 당장 그때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단식 들어가면서 그때를 한번 넘겼고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변호인들께서 그 활약이 정말 눈부시구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번 또 해주셔야 저희가 6월 선거하기 직전에 선거 대책위 꾸렸을 때 다들 모여서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님, 오병률 원내대표 다들 모여서 한 얘기가 다 선거 못 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선거를 치렀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거를 쫙 끌어간 이 변호인단의 그 활약은 정말 저희가 깊은 존경과 감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전선에 같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성공보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노동당 잘 몰랐는데 이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당적을 옮기시려고요?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은 2번 아니 이제 사실은 이런 훌륭한 역할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는 자체가 원래 제도하고 질서에 도전하고 개혁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은 바꾸는 거를 왜 바꾸려고 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소하고 다소간에 거칠고 위험해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시대의 정도전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거의 끝마칠 시간입니다. 어쨌든 또 대리인의 단에 또 선두에서 이재화 변호사님 또 해오셨고 또 의원님으로서 이거를 쭉 지켜보고 오셨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바깥에서 보신 거하고 또 대리인으로서 하시면서 좀 두 분 말씀 좀.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결과를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저희들은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고 늘 가장 어려운 노동자, 농민, 우리 민주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9분의 재판관님의 가치관, 성향은 다 있지만은 결국 이성적 판단을 할 거로 보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전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광철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님 장렬히 싸우고 돌아와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